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이죠. 네. 자, 오늘 이제 여기 대박열림고시학원에서 식사요법 수업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먼저 이제 2023년도 바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3월달 시작을 했고요. 먼저 뭐 과목별로 교수님들께서 이제 과목 진도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8주 수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금 바꿔보자 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8주의 경우에는 기본 내용으로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책 같은 경우에는 12주에 해당이 되는 12주 이론 내용이었었는데 이 12주 이론 부분을 8주하고 4주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8주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은 기본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기본 더하기 이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되었다. 이 부분들을 언급해 드리면서 처음에는 큰 줄기를 잡아 드릴 거예요. 큰 줄기로 쭉쭉쭉쭉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 4주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개념에서 확장 더하기 심화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4주 하는 과정에서는 확장 심화가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앞에 내용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복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5주차에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흐르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요 파트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3월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습 부분까지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내용과 이렇게 심화 부분으로 나누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 혼자 공부하면서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이 이론에 대한 정리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6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7월, 8월의 경우에 이 8주 수업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갑니다.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문제풀이 시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영양에 해당이 되는 기출문제 더하기 특히 이제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가정 부분이라든지 또 뭐죠? 우리가 보건하고도 또 식사요법 부분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교과 그 문제들 기출까지 다 분석을 할 거고요. 더하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 이 파트 부분에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도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리 막 그 문제를 또 학생들 중에서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급한 마음이 들죠. 들다 보니까 기존에 뭐 작년에 문제풀이 들었던 내용 구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학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급해 하시는데 전혀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때 충분히 모든 과목들마다 다 다뤄주기 때문에 이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미리미리 복습해 오세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습이 아니죠. 이때는 복습 더하기 먼저 더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이 해당되는 문제에 대략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0페이지 정도가 나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 10페이지 정도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써오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 오시고 공부를 하셔서 오셔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7, 8월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뜩이나 7월, 8월쯤 되게 되면은 지칠 때죠. 모든 수험생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인데 여기에 예습 부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근데 나는 대답을 못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막 대답을 해요. 막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이때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론이 다 공부되어 있나 봐. 아니에요. 절대 이론 공부 안 돼 있어요. 이때는 이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출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내가 교재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구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찾을 수 있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찾아올 수가 있네 이거지 절대 줄줄줄 쓰지 못해요. 당연히. 그래서 이땐 이론 정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상되는 부분까지 조금씩 여러분들이 8월쯤 끝났을 때 이게 전체적인 공부 내용이구나라는 가닥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외우시는 것은 9월하고 10월에 외우는 거예요. 9월, 10월에 외우시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9월에도 정리하시면서 이때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0월에 2주, 3주, 4주 그 다음에 11월에 첫 번째 주까지 해서 우리가 여기 4회에 걸쳐서 실제 모의고사하고 똑같은 문제를 또 학원에서 풀어요.
이때 모의고사 해당이 되는 문제를 풀게 되고 2주 뒤쯤에 이제 임용시험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11월 셋째 주 정도에 임용시험이 있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길게 썼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시험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합격하셨어요, 이제. 그죠? 합격하시고 내년 이맘때 발령 받으셔서 다 이제 현장에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오래, 길게 생각해보면은 뭐 앞으로 이제 9개월 정도 시간 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기간을 좀 길게 가세요. 길게 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은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작년 2022년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20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 교육학이고 전체 중에서 교육학이고 80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전공이잖아요. 전공에 해당이 되면서 1차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100점이죠. 100점으로 들어갔었을 때 작년, 그러니까 최근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근데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에 해당이 되는 것도 진짜 시험이 쉬워서 어렵지 않았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쉬운 시험은 없어요. 안 했을 땐 다 어려운 거죠, 당연히. 했는데 좀 더 쉬웠네 라는 것 뿐이지 안 했을 땐 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가 작년에 서울 같은 경우에가 78점이었어요. 높았어요. 심지어 다른 때는 60점대인 경우가 허다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은 또 다른 특이점 중에 하나가 경기, 인천, 서울, 지방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1차 커트라인 점수가 상향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일단 여기에서 이제 작년 기준에서 서울시에서 40명을 뽑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1차 시험에서는 1.5배수를 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명이 1차에서 합격이 돼요. 60명이 합격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20명이 떨어지게 되겠죠. 20명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2차 시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과목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강의하는 강의 시험도 시험에 들어가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면접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 비중이 또 10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 100점으로 해서 이 점수, 그러니까 이 점수는 등수까지 나오지는 않고요. 자기 점수가 공개가 돼요. 내가 몇 점으로 합격했어 라는 것이 공개가 되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 점수와 이 점수 200점 기준으로 해서 평균 점수로 해서 여기에서 등수가 쫙 내가 몇 등으로 합격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석 합격, 내가 뭐 2등 했네, 3등 했네, 4등 했네, 이거를 이제 전에는 경기도 쪽만 공개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서울시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몇 등으로 들어갔는지, 근데 제가 아는 학생의 경우에 78.8이었어요. 그래서 쟤한테 대략 제가 끝에서 한 3, 4번째쯤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2차 점수에서 98점으로 뒤집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5등이었었나 합격했어요. 여기서 뒤집은 거예요. 근데 어땠어? 그 뒤집었던 심정이? 라고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기 1차에서 2차 준비하는 동안에 선생님 정말 피 말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라고 해요. 근데 뭐 물론 극적으로 합격하면 더 좋겠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1차 점수에서 이 커트라인 점수보다 월등하게 높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2차를 준비할 때 마음이 편안해요. 물론 1차, 2차를 모든 학생들이 뒤집느냐?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면접의 경우에서 뒤집을 수 있는 비율은 20%예요. 20에서 30%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지만은 1차 때 내가 점수가 이거보다 월등히 높아서 이미 내가 86점, 90점을 맞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점수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수를 1차 점수를 특히 잘 받으셔야 돼요. 면접도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1차 점수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내가 평균 점수보다 훨씬 길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커리큘럼대로 그냥 쭉 따라오세요. 그냥. 그래서 3, 4, 5월쯤 가다가 특히 이제 대박열림고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의 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실강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루에 6시간 이렇게 앉아 있긴 하지만은 같이 옆에 이제 나오는 학생들을 보면서 견뎌내요. 근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벌써 이제 막 한 주만 밀려도 막 몇십 강이 밀려버리기 시작하거든요. 지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도 조금 학생들의 부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좀 나누어 드리자라고 해서 기본과 이제 확장으로 조금 나누어서 정리하려고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조금 이제 지치시는 분들은 좀 짧은 데로 옮겨볼까? 이렇게 해서 옮기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확 떨어져요. 길게 들어오세요. 길게. 그냥 3, 4, 5 들어오시고, 7, 8월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7, 8월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모의고사까지 들어오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길게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길게. 나는 길게 간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셨을 때 같이 계신 분들하고의 공유하면서 정보를 주고, 같이, 그러니까 나도 주고 나도 받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함께 한다는 것도 중요한데, 카페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재 뒤편에 보시면은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끼리 또 정보도 공유하시면서 서로 나도 도움을 주고 받고 하시면서 같이 윈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실강으로 가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기간 동안 인강을 돌려놓고 나서 1.5배속, 2배속으로 수업을 들으면서 몇 번을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인가 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어떤 과목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이라는 거는 그냥 결국은 이거는 합격을 하느냐, 아니면은 아까 그 등수에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차이인 거죠. 수험은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대학 입시를 본다든지 어디를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요즘에 뭐 TV 뭐 이런 거에서도 입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 거지만은 부모가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그 스스로 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했는지, 내 부모의 뜻?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여기 동기부여에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발적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직업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고 준비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항상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학원을 결정하시고 또 공부를 시작하실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했나라는, 아마 우리 그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가면은 합격생들 수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의, 그 학생들 합격하신 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다 절실함이에요. 그죠? 올해는 꼭 합격해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올해 이걸 끝낸다. 나는 꼭 이거를 합격할 거야. 라는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도 그만이고 올해 해보다가 아니면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절실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면은 끝까지 몰입하세요. 그냥 뭐 시간만 길게 늘어뜨려 놓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라 몰입이라고 했잖아요. 몰입에 해당이 되는 거,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주변의 것들 쳐내시면서 몰입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뒤에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그냥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3, 4, 5 커리큘럼 7, 8 그 다음에 쭉 넘어가는 것대로 쭉 믿고 따라가면서 같이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걸 끝까지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실태인지 내 상태를 인정을 하고, 여기서부터 내가, 여러분들 의외로 초수로 합격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물론 뭐 대학교 3학년 때쯤에 교육학 한번 들어놓고, 대학교 4학년 때쯤에 인강으로 전공 수업 한번 들어놓고, 그다음에 졸업하시면서 바로 이제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진짜 처음 준비했는데 합격했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몰입이에요, 몰입.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왜? 라는 질문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왜 이거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묻게 되면 그때부터 공부가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고 이 이론은 이렇다. 이거는 현재까지 정립된 것은 이 기전은 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는데 이 담즙은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돼서 지방의 유화를 도와준 다음에 마지막에 회장 부분을 통해서 다시 그거의 90에서 95%가 재흡수가 된다라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죠. 왜요? 왜 90에서 95%가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데서 이제 왜 인간은 90에서 95%를 재흡수하게 되는 기전을 가질까? 이제 뭐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90에서 95%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이상한 질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공부가 아니야.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합격하시고 논문을 쓰세요. 네이처지 이런 데다 논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이건 그때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이 질문 자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탐구심을 가져야 되고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만은 수험생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험 때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이게 기출로 나왔다. 여기에서의 이론은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나아. 자꾸 이제 궁금해 하시면서 질문하고 질문 올리고 이건 왜 이럴까 하다 보면은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고 저 선생님은 저렇게 말했고 일단은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대로 외우세요. 왜 들어가게 되면 머리 아파져요. 그때부터는. 그냥 그대로 습득을 하게 되는 것이 초수생들의 비법이에요. 초시 때.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몇 년 공부를 했잖아요. 이학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학교 때 교수님 책을 찾아보니까 이때는 이랬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네. 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여기에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그냥 끝까지 밀고 그냥 가세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가는 것이 공부 방법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단순. 그래서 합격이라는 것은 공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아까 2차 얘기했었잖아요. 2차 때 2차 면접이 아까 당락을 결정하고 뒤집는다 그랬잖아요. 20-30%의 학생들을 뒤집는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식사요법의 개요 1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식사요법의 개요 1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개요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올 거다. 그러면은 이거는 Nutritional Care Process, NCP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가 영양교사에서는 절대 줄임말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양관리 과정 쓴 다음에 이제 대문자로 NCP. 그냥 영어로 쓸 거면 Nutritional Care Process를 다 쓰던지, 풀 네임으로 다 쓰시던지. 그래서 영양관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키워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병인식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양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식품 교환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영양관리 과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1번에서 영양 판정을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영양 진단을 얘기할 거예요. 3번에 중재를 얘기할 거예요. 네 번째 모니터링과 평가를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병인식을 나눴을 때 병인식 중에서 일반 병인식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치료식, 특별병인식을 얘기를 할 거고요. 검사식을 얘기를 할 거예요. 영양 지원 방법 중에서 마찬가지로 경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장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경구가 있고 경관이 있어요. 정맥 영양 중에서 말초정맥 영양법이 있고 중심정맥 영양법이 있어요. 식품교환표 전체적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모든 숫자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영양판정은 이런 내용이고 진단은 이런 내용이고 중재는 이런 내용이고 모니터링 평가는
근거 기준에 대한 이건 숫자가 나와야 된다. 수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쭉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경관급식법 중에서 방법에 따라서 코로 삽입하는 방법이 있고 밖에서 관을 꽂는 방법이 있다. 쭉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는 했어. 근데 여기에서 공부 방법을 잘못되게 되면은 경관 방법 중에서 이게 오늘 비위, 비장 이런 것도 있었고 위조루술도 있었고 장조루술도 있었어. 얘는 뭐였었지? 그 다음에 경피적 내시경 위루술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면서 여기 부분만 막 공부를 열심히 외워놔요. 얘가 뭐였는데? 얘가 어디에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못 찾아 들어가요. 이게 이제 공부를 잘못했었을 때 시간 낭비하는 허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지금 이걸 왜 길게 썼냐면은 모든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그 과목의 제목을 다 외워버리세요. 큰 커리큘럼을. 큰 제목을 외우세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차례 봐보세요. 차례를 보시면은 챕터 1에서 식사요법의 개요가 나왔죠. 오늘 개요예요. 그러니까 이 개요에서의 주 키워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4가지.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영양관리과정, 병인식, 영양지원방법, 식품교환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화기계 질환. 이렇게 되면은 이 챕터 2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계 질환은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장, 대장 이게 쭉 연결되는 곳에서의 이제 관련된 질환들이에요. 그 다음 3장은 간, 담낭, 췌장. 그 다음 그래서 간, 담낭, 췌장도 크게는 소화기계로 봐요. 그 다음 식이성 알레르기. 특히 이제 오늘 학교급식 이제 또 영양사 선생님들 굉장히 영양교수 선생님들 굉장히 이제 바빠지실 텐데 학생들 알레르기 검진표 내지는 알레르기 이제 이거 찾아내야 돼요. 어떤 학생들 몇 반에 어떤 학생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 그 다음 순환계 질환. 이렇게 되면은 심장 질환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작년 시험 문제가 작년 이따 다시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작년 문제가 지방간 문제하고 고혈압 문제였었어요. 식사요법 파트에서는. 그래서 고혈압 나왔을 때 이제 혈압, 심장 이렇게 관련된 파트 이상지질혈증 이런 것들이 순환계 질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당뇨, 소아당뇨, 성인당뇨, 일형당뇨, 이형당뇨, 임신성 당뇨 이렇게 내용들 있죠. 당뇨, 신장질환 나오게 되면은 사고체신염, 신부전 그 다음에 투석, 여러 가지 내용들. 복막투석, 혈액투석,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비만도 있고, 체중부족증도 있고, 식이이상증도 있어요. 거식증, 폭식증, 마구먹기 장애, 이런 것들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빈혈 같은 경우에도 철분결핍성 빈혈이냐. 그래서 작년 영양 판정 문제로 해서 MCV, MCH, 이렇게 해서 각각 이러한 헤마토크릿, 페리틴 이런 것들 쭉 이렇게 묻는 순서, 철분결핍성 빈혈의 단계 묻는 거, 이런 것들 나왔었고요. 그 다음 선천성 대사장애 및 골격계 질환 이랬었는데 아직까지 선천성 대사질환은 딱히 나오진 않았었어요. 페닐케톤 유레아라든지 이런 건 나오진 않았었는데 골격계 질환으로 해서 통풍 문제라든지 골다공증 문제라든지 구루병 파트는 종종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요법 굉장히 또 어렵게 보시기도 해요. 근데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우는 영양학하고 많이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교집합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여기 부분에 영양 교집합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영양 판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의 경우에도 저도 이제 빈혈 파트가 들어갈 때 철분결핍성 빈혈, 거대저하구성 빈혈, 엽산 관련된 빈혈들을 쭉 설명하면서 1단계 빈혈, 2단계 빈혈, 3단계 빈혈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소 부분하고 관련된 걸로 해서 식이섬유소가 왜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고혈압 환자나 이상지질혈증 환자들이 왜 식이섬유소를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왜 많이 섭취해야 되는지 그것도 작년 기출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영양학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식사요법 문제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으로 해서 이쪽 파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그 다음에 영양교육이라는 것들이 이제 교육 쪽에서는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식사요법 부분도 영양판정, 영양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다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문제가 딱 떨어진 파트는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학 정도는 딱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을 단독으로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도 모든 과목을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 다 끝내고 나면은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부분 과목만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겹쳐지는 부분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크게 보시라 라는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2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었는데, 가장 좋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2차를 연습하는 방법 중에 당연히 이제 뭐 교육청 뭐 관련된 뭐 교육 뭐 관련된 내용들도 공부를 하시지만은 평소에 말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뒤집었던 학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학생을 제가 이제 발표 수업, 대학원 수업에서도 같이 있었던 학생이었었는데, 그 학생이 정말 발표를 잘해요. 그래서 쟤는 저쪽으로 굉장히 많은 재주가 있는 학생이구나라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칭찬을 했던 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뒤집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라면 가능했어 라고 얘기할 정도였었는데,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해요. 차분차분하게 조리 있게 잘하는데, 어떤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을 내가 조금 말하는 게 조금 부족해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스터디를 하시거나 이랬을 때 그 스터디 하면서 아니면은 뭐 나는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 벽면에다가 신종이를 붙여놓고 나서 강의식으로 아까 제가 썼던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쭉 그리시면서 이거를 내가 직접 간단하게 이제 요약 정리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다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시작했으면은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라고 마무리까지 하는지 이거 연습을 하세요. 계속.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두괄식이 있고 마지막에 하는 미괄식이 있잖아요. 발표를 할 때는 두괄식이 더 나아요. 내 의견을 앞에 설명해 주는 것이, 아 그럼 저 사람의 가치관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 말하는 것을 평소에 이거를 공부를 할 때도 자 오늘 내가 배운 거 설명해 볼게, 들어봐. 오늘 내용 중에는 이렇게 영양관리 과정이 있었는데 영양관리 과정은 4단계로 나누어져. 첫 번째 단계는 영양 판정이야. 두 번째 단계는 영양 진단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말을 하면서 이거를 정리하는, 이거를 들으시게 되면은 말하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완하는 거, 그때 준비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공부하시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평소에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짧게 끊어서 앞쪽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2차 면접 준비도 조금씩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요법 문제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 문제로 봤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지방간 문제였었어요. 지방간. 그래서 30대 여성의 이제 30대 여성인데 이 여성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 뭐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다 나중에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을, 탄단지 비율을 제시해 주고 나서, 근데 이 사람이 탄수화물을 70% 먹고 있었고 단백질을 12% 이렇게 이 정도 먹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걸 보고 나서 이 사람한테 식사요법을 다시 이제 제시를 해준다면 어떤 점을 제시를 해줄래? 그걸 써라 라는 내용이 있었었는데, 지방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에 TG가 정상보다 더 많이 쌓인 것이잖아요. 중성지방이. 근데 이 중성지방이 물론 지방 음식을 많이 먹어서도 쌓일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보니까 지방 음식을 많이 먹어서 쌓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비율이 물론 우리가 그 단체급식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55에서 65%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70%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이 사람은 복합당질로 하게 되면서 60% 정도로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간에서 만들어졌던 중성지방이 간 밖으로 나가려면은 지단백질을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지단백질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VLDL 형태로 나가야 되는데 VLDL로 나가려면은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단백질이 물론 일반인들의 경우에 7에서 20% 범위이긴 하지만은 식사요법에서는 양질의 단백질로 20% 정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백질 함량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의 비율은 줄이고 단백질 함량은 늘려주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1.1점에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라고 해서 2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무기질, 그러니까 항지방간 인자인 무기질과 항지방간 인자인 비타민을 대표적으로 한 개씩 쓰시오라는 게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항지방간에 해당이 되는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E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 무기질로는 셀레늄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비타민 E, 셀레늄 이렇게 써주는 것이 지방간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뭐 이거는 내가 공부했어, 쓸 수 있어 라고 하게 되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서 내가 식사요법 부분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는지라는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고혈압이 있었는데 고혈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게 뭐였냐면은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은 고혈압이 발생을 한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고혈압이 발생을 한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기전으로 해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가 신장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쓰고 그 다음에 신장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에 가지고서 이 기전을 설명하시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신장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레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써라 라고 말했다면은 이거는 알도스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도스테론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잖아요. 부신 피질에서 분비가 되지만은 신장에서 작용을 해요. 신장에서 작용을 해서 나트륨 제흡수를 통해서 고혈압을 더 촉진을 시키는 인자거든요. 그래서 이 레닌과 알도스테론에 해당이 되는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찾고 공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칼슘, 그러니까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요. 근데 나머지 세 개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그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하고 관련된 다이어트가 대쉬 다이어트예요. 그죠?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스탑 하이퍼텐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칼슘은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에 해당이 되는 것을 써라. 각각 2점으로. 그렇게 됐었을 때 마그네슘과 칼륨이다 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써주는 것이 또 다음 문제였었어요.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소 문제가 있었고요. 수용성 식이섬유소 이건 영양학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영양학 문제로도 볼 수도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대사하고 관련이 되면서 이 콜레스테롤 대사를 통해서 체외 배설이 되는 기전을 설명을 해봐라 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은 간에서 담즙을 만들거든요. 담즙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담즙산이 바로 그 담즙산의 주요 역할 정부체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전을 통해서 담즙산이 만들어지고 수용성 섬유소하고 만나게 되면은 재흡수가 안 되고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많이 체외로 배설을 시켜버리게 되니까 흡수되는 것이 간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간 입장에서는 다시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기전을 써라 라는 내용이었었고 그러면서 또 사과, 뭐 과일 속에 들어있었던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얘기를 해줬는데 이거는 갈락토론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갈락토로닉 액시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은 이거는 팩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물론 조리 시간에도 얘기하고 식품학 시간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갈락토론산의 구조에 대해서는 과일에서 뭐 이런 것들도 두루두루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2점짜리 문제하고 현재 4점짜리 문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2점, 4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2점짜리 문제는 용어 쓰기예요. 해당이 되는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4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용어 쓰는 문제
2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전 쓰는 문제 2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기전을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에 반드시 해당되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아까 제가 고혈압 얘기하면서 고혈압 부분에서 신장에서 작용하는 물질, 그러니까 신장에서 분비되는 물질 레닌, 신장에서 작용하는 호르몬 알도스테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다 들어가야지 이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쓸 수 있게끔 되는 건데 시험 문제가 그냥 정말 우리 영양교사 시험 문제가 광범위하게 나와요. 광범위하게 나와서 딱 특정 파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량이 좀 많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메인에 해당이 되는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되고 확장된 문제들도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확장을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잘 따라가면서 나도 공부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근데 그 건강에 이제 몸 건강, 마음 건강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시고 몸도 챙기시면서 끝까지 길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아까 간단하게 차례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식사요법의 개요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먼저 그 펜 가져오신 걸로 해서 큰 제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한번 써보시면은 자 1번 맨 1번에 식사요법의 정의와 목적이 나와 있죠. 체크. 그 다음에 2번에 영양관리 과정. 그래서 Nutritional Care Process NCP 나왔고요. 쭉 넘기세요. 쭉 넘기셔서 페이지 넘어오셔서 16페이지 넘어오시면은 병인식, 병원식 나와 있고요. 3번의 병원식.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23페이지에 4번에 영양지원 방법, 영양지원법이 있고요. 23페이지에. 그 다음에 쭉 다시 넘기셔서 28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식품교환표 활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키워드 해당이 되는 것을 봐보세요. 그래서 식품교환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식품교환표는 2022년 말고 2020년, 21년 연달아서 2번 나왔었어요. 최근에 수치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설명드리면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해당됐던 4개 키워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작은 번호를 여러분들이 쭉 번호를 보세요. 작은 번호들로. 자, 1번 먼저 5페이지 들어오셔서 식사요법의 정의와 목적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그 학부 때 학교에서 배우셨던 내용 중에서 임상영양학이 있었고요. 임상영양대학원도 있죠. 임상영양학도 있고 식사요법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임상영양학 쪽에 더 가까운 문제들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식사요법, 임상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임상에 해당이 되면서 여기에서 그 생리학적인 이 신체에서의 생리학적인 내용들을 같이 물어봐요. 생리학적인 거. 그래서 뭐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위에서 발생되는 뭐 위산의 역할, 펩시노겐이 펩신으로 대사되는 기전들, 그래서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가 이루어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생리학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의 만약에 위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위산의 역할이 또 빈혈에서도 중요한 것이 삼가이온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가이온으로 만들어서 흡수율을 높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게 되면은 빈혈이 올 수 있어. 철분결핍성 빈혈이. 그 다음에 벽세포에서 내적 인자도 분비가 되는데 내적 인자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게 되면은 얘는 거대 저하구성 빈혈이 될 수 있어 라는 생리학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임상영양학이.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기전이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이것들이 질병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임상영양학은 이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과 그 기전 이러한 것들을 주로 물어봐요. 원인 기전이라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원인 기전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을 나타냈는데 왜 나타났어? 어떻게 나타났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증상을 나타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을 찾는 것이 이제 주로 임상영양학 쪽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 해당이 되는 질병이 발생되었을 때 수술할 거야? 아니면은 약물로 치료를 할 거야? 아니면은 영양으로 치료를 할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쪽에서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식사를 통해서 치료할 거야 라는 것이 우리가 푸드 테라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임상영양하고가 식사요법에 이제 구분되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 영양 쪽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최종적으로 식사 아까 탄수화물 비율은 어떻게 줄 거야? 단백질 비율은 어떻게 줄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영양소를 주 포인트로 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려면은 이 원인에서 이 질병이 발생되는 원인과 기전과 증상을 알려면은 생리학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임상영양학과 식사요법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파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식사요법은 봐보세요. 질병을 치료하거나 치료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 각 개인에게 맞게 질병의 치료에 부합하는 시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자의 정상적 영양 상태를 유지해서 신체 기능, 면역력을 높여주고 영양 결핍증을 예방하고 교정하고 적정 체중. 우리가 그 식사요법에서는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표준 체중, 적정 체중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표준 체중, 적정 체중을 유지하게 하며 체내 영양소 이용 능력을 증진시키고 질병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길게 단어가 늘어져 있잖아요. 이 단어를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식사요법의 목적은 영양 상태를 증가시키고 증진시키고 질병이 있다면 그걸 치료하고 이 질병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주고 이 질병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질병 재발을 방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쭉 흐름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는 것이 영양관리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NCP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병원마다 환자가 들어왔었을 때 환자를 대처하는 것이 다 틀려. 매뉴얼이. 그래서 그러지 말자. 우리 표준화된 매뉴얼을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제시가 된 거예요. 모델이에요. 모델. 과정. 매뉴얼이에요. 실무 영양사가 병원에 환자가 들어왔었을 때 전문적 영양관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받아들인 거예요. 체계적인 업무 수행 절차인 영양관리 과정이에요. 프로세스. 과정 및 모델을 개발하였다. 자, 이 영양관리 과정은 임상영양관리와 관련된, 자, 이게 키워드예요. 업무의 전 과정을 표준화.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갔더니 이러고 저 병원에 갔더니 저러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모델로 표준화시켜주자라는 거예요. 업무의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그래서 임상영양과 영양관리 영역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NCP는 자 4단계예요. 영양 판정, 영양 진단, 영양 중재, 그 다음에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각 단계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밑에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영양관리 과정에서 환자가 들어왔어요. 자, 영양 검색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환자가 지금 이 영양관리가 지금 시급한 환자인지를 찾아내줘야 돼요. 이걸 검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검색, 환자를 찾아내주는 거, 선별하는 거. 이 환자 상태가 별로 영양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해서 영양상담 의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이 환자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해서 판정하고 이 환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체단백에 너무 문제가 있다. 뭐 등등등 지방, 뭐 체지방량이 너무 많다. 등등등 진단을 내려요. 근데 그 밑에 진단에 해당이 되는 키워드 봐보세요. 맨 아래 영양 진단문을 작성을 해요. 자, 영양 진단문을 작성한다라는 거에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건데 라는 것이 영양 중재예요. 중재. 그래서 영양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 그래서 잘하고 있어? 피드백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평가. 정량적으로 이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에는 280인데 이번 한 달 지나고 나서 봤더니 240으로 좀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적으로 정량적으로 확인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모니터링 및 평가라고 해요.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이 표는 뭐냐면은
자, 6페이지, 7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봐보세요. 크게 봐보세요. 영양 판정이라는 것은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자, 이 환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양 판정에서 그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은 먼저 왼쪽에서부터 돌아볼게요. 생화학적으로 이 사람의 뭐 혈액검사, 소변검사 이런 수치들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현재 키 몸무게, 뭐 체지방 이런 것을 신체 계측해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여러분들 왜 우리 영양진단, 문진표 이런 거 작성해 가잖아요. 가족력, 직계가족 중에 전에 어떤 질환을 앓았었는지, 수술한 적이 있었는지, 과거력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현재 어떻게 식사 패턴이 되는지 식사조사 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봤더니 이 사람의 부종 정도, 머리카락이 빠져있는 정도, 염증 정도 뭐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통해서 임상조사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지켜보는 거, 판정 내리는 방법.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큰 글씨로 가시면은 1번에 환자의 사회력, 병력 조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임상적인 사항, 일반 사항 쭉 이 사람의 교육 수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신체 계측을 보게 되면은 신장, 체중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엉덩이, 허리, 둘레 비율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생화학적 검사. 자,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가장 객관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환자의 영양 상태를 나타낸다 라고 해서 이 사람 알부민 수치가 3.0인데 이 사람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이야. 이 사람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이야.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 가장 객관적이다 라는 것이 키워드. 식사 섭취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24시간 회상법. 전날 아침 눈 떠서부터 잠자기 전까지 뭐 먹었는지 하루를 알아보는 방법. 그 다음에 얼마나 드셨는지 식품 섭취량. 그 다음에 뭐 어류는 주로 생선류는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드세요? 육류는 몇 번 정도 드세요? 알코올은 몇 번 정도 먹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빈도조사라는 것도 있고요. 3일에서 7일 정도 식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영양 판정 시간에 더 자세히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치아. 그 노인분들한테는 식사 섭취 조사할 때 치아도 되게 중요해요. 의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뭐 연화 잘 삼켜지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참고로. 그 다음에 임상조사에서는 피부 상태, 탈모, 탈색, 염증, 부종, 통증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제목으로 먼저 보세요. 오늘은 자 영양 판정에 크게 5가지가 있더라 라고 해서 그 표 내용도 그거예요. 그 영양 판정 영역에 환자의 과거력, 병력, 신체 계측, 생화학적 자료, 그 다음에 뭐 영양 신체 검사, 그 다음 식사력, 영양 필요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영양 진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양 진단. 이게 중요해요. 종합적 판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영양 진단은 영양 판정에서 발견된 그래서 이 환자가 영양 문제에 자 문제점이 무엇이야? 문제. 그 다음에 왜 그런 거야? 원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있어? 라고 해서 이걸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찾느냐? 임상영양사가 찾아야 돼요. 의사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는 의사 부분에서 이 사람이 암 종양이 있어. 이걸 도려내야 돼. 이건 임상영양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질에 대한,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왜 지방이 되는지에 대한 교육 내용이 전혀 없어. 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데 왜 내가 살이 쪘다 그래요? 왜 지방량이 많아요? 난 지방 먹은 적이 이런 식으로 교육에 대해서 아예 몰라. 이러한 것들을 임상영양사가 독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영양 문제. 이 사람은 영양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당질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영양 문제를 규명하고 기술한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거예요. 영양 영역. 환자의 뭐 암, 목 이런 거 수술 이런 게 아니라 영양 영역에서의 현상을 진단하는 거예요. 자, 문제점에서의 프로블럼. 그 원인에서의 에티올로지, 그 다음에 증후에서의 심프텀,
그 다음에 사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영양진단문을 PES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블럼 에티올로지 S, 네, S에서 심프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환자의 주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의료진의 객관적인 것이에요. 무슨 차이냐면은 이 사람이 아까 포화지방 예를 들어서 뭐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가 너무 많았어. 근데 지방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었어요. 고지방 음식을 너무 좋아해. 라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었었는데, 뭐 이 사람의 주관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인 같은 경우에는 뭐 숨쉬기가 곤란하다.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답답하다. 숨쉬기가 곤란해요. 답답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환자가 얘기를 해줘야지 알아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요. 이거는 이 환자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심프텀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사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사람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중성지방 수치가 200보다 훨씬 높은 280이네. 이거는 이제 그 혈액 검사 수치를 통해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걸 객관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SS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심프텀은 주관적인 것, 사인은 객관적인 것 이렇게 구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징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굳이 구별을 한다면 증상과 징후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라는 거. 자,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거. 문제점을 도출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PES 이거를 영양진단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섭취 영역, 임상 영역, 식행동 환경 영역에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밑에 표 보시면은 섭취, 임상, 행동 환경 영역으로 나누었다. 자, 이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번에 심화 때 더 자세히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쭉 나갈 거예요. 그 아래 중간표 하나만 볼게요. 자, 문제점, 프로블럼, 원인, 에티올로지, 징후, 증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문제점에 영양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원인으로는 이 문제점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을 쓰고요. 나중에 이제 이 원인이 바로 중재 때 내용이 돼요. 그래서 이 원인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 중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징후 증상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모니터링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어요. 밑에 거 봐보세요. 당뇨 환자에 의해서 PES에서 이 사람은 당질 과다가 문제야. 섭취 영역에서의 문제겠죠. 그래서 주로 이 문제점에는 과다다, 부족이다, 부적절하다 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게 돼요. 왜? 식품 영양 관련 지식이 부족해요. 이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이 원인, 이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중재 때 이 지식을 좀 줘야 되겠죠.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교육 내용이 돼요. 중재 때. 왜?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당질의 섭취 비율이 총 에너지의 75%나 먹고 있어. 그리고 몇 끼 밥을 한 공기 반, 두 공기씩 먹고 있어. 이런 것들. 내가 밥을 두 공기씩 먹어요. 라는 것은 환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해봤더니 75% 이상이야. 뭐 등등등. 이렇게 보는 것을 PES라고 해요. 다음, 중재.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중재는 인터벤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개인,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자 결국은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계획을 해요. 그래서 영양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 표 두 가지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영양소를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영양 교육. 아까 이 사람이 당질에 대한 교육 지식 내용이 부족했잖아요. 이걸 교육해줘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도저히 이 사람이 음식을 먹지를 못해. 그러면은 왜 우리 거식증이나 폭식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신과 상담도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것들 타 분야와 협의도 필요해요. 이러한 것들도 중재 때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당뇨 환자 밑에 거 보시면은 이 사람 아까 영양 진단에서 당질 섭취가 과다하다고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중재 내용은 교육을 시켜줄 거예요. 일일 밥은 가능하면 한 공기로 줄입시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당신이 쌀밥을 주로 드시고 계셨는데 그 한 공기 양도 잡곡밥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뭐 한 공기인데 같지 않아요? 라고 했었을 때 혈당 상승률이 다릅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목표, 기대치가
75%였던 것을 60%로 줄여보자. 그 다음에 밥량도 줄여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중재라고 해요. 넘겨보세요. 자, 마지막 이제 보시면은 네 번째 단계가 모니터링 및 평가예요. 그래서 뉴트리셔널 모니터링 평가라고 했죠. 잘 하고 있는지, 평가, 결과를 달성했는지, 영양 진단의 징후, 증상으로 언급된 지표. 아까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 이상이었다. 그 다음에 뭐 밥을 1.5공기 먹고 있었는데 줄였더라. 뭐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결과물. 그 다음에 임상과 건강상태 결과물. 확실히 헤모글로빈 수치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수치도 좋아지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든지, 환자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훨씬 몸이 더 가벼워요.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뭐 약물을 4알 드시고 있었는데 2알로 줄여봐요.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 것을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봤더니 밥량도 줄였네?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목표 달성 이렇게 꾸준히 갑시다 라고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거 봐보세요. 이 사람은 1차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별로 효과가 달라진 게 없어. 그러면은 다시 2차 상담을 통해서 또 모니터링 평가를 해서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줘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기본적인 영양관리 과정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늘 개요 파트의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갔어요. 잠깐 쉬고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